투자금 1억 원, 국밥 한 그릇으로 다시 인생을 끓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숫자보다 훨씬 더 차가웠죠. 실패 이후 다시 국자를 든 62세 영양사의 이야기. 국밥보다 뜨거웠던 현실, 그리고 다시 끓인 인생. 안녕하세요. 저는 박미자입니다. 병원에서 영양사로 30년을 근무하다가 62살에 정년을 맞았습니다. 퇴임식 날 동료들이 꽃다발을 건네주었을 때 기쁨보다도 이상한 허전함이 밀려왔어요. 이제 정말 내 손으로 끓인 국을 누군가에게 대접할 일도 없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은퇴 후 며칠 동안은 마음이 편했습니다. 아침에 늦잠도 자고 남편과 함께 산책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불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늘 바쁘게 움직이던 몸이 멈추니 마음이 쑥 빠져버린 느낌이었죠. 그때 아들이 무심코 한 말이 기억납니다. 엄마, 이제 진짜 하고 싶은 거 해봐요. 그 말이 내 마음속에 불씨를 다시 지폈습니다. 사실 제 평생의 꿈은 내 식당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병원 급식실에서 수천 명의 밥을 준비했지만 그건 늘 정해진 메뉴와 예산 속의 일상이었어요. 이번엔 내 손맛으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직접 만들어 손님에게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으로 국밥집을 열어보기로 결심했어요. 국밥이라면 누구나 좋아하고 나도 가장 자신 있는 메뉴였으니까요. 남편은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장사냐며 걱정이 많았죠. 하지만 제 얼굴에 피어오른 오랜만의 활기를 보고는 결국 허락했습니다. 퇴직금 5천만 원에 그동안 모아둔 예금 3천만 원, 그리고 아들이 도와주겠다며 내민 2천만 원까지 더해 총 1억 원의 종잣돈이 마련됐습니다. 그 돈으로 작은 국밥집 하나 차리면 되겠지 하는 단순한 생각이었어요. 그때가 바로 내 인생에서 두 번째 봄이었습니다. 창업 서적을 읽으며 밤마다 노트를 정리했고 시장 조사를 위해 남편과 함께 주말마다 읍내를 돌았습니다. 새로 조성된 신도시 상가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사람이 꾸준히 오갈 것 같았고 임대료도 서울보다는 훨씬 저렴했습니다.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200만 원. 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이었지만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점포 계약을 마치고 나니 내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간판에는 미자국밥이라는 이름을 걸기로 했어요. 남편은 너무 평범하다고 했지만 저는 그게 좋았습니다. 평범한 밥집이지만 진심이 담긴 이름이니까요. 가게 인테리어를 보러 다닐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타일 색깔, 그릇 모양, 조명 위치까지 하나하나 고르는 일이 얼마나 즐겁던지요. 이제 내 인생에 새로운 부엌이 생기는구나. 그 설렘 속에서 한 달이 금세 흘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부엌의 불이 나를 얼마나 오래 태울지, 그리고 그 열기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잃게 될지. 하지만 그 봄날에 나는 그저 행복했습니다. 따뜻한 국물 냄새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꿈꾸던 평범한 여인이었으니까요. 가게 계약을 마치고 나서부터는 하루하루가 바빴습니다. 그동안 직장에서는 예산서를 만들고 식자재를 계산하던 일이 일상이었지만 이제는 내 손으로 모든 걸 결정해야 했습니다. 내 돈이 들어가는 일이니 더 신중해졌지요. 우선 인테리어 공사비가 4,500만 원 들었습니다. 내부 구조를 바꾸지 않고도 깔끔하게 하자는 생각이었지만 벽지, 간판, 조명, 주방 설비를 손보다 보니 금세 예산이 불어났습니다. 냉장고와 가스렌지, 대형솥 3개, 밥솥 2대, 그리고 테이블 10개. 하나하나가 다 돈이었어요. 처음에는 절약한다고 중고 설비를 알아봤지만 주방 기계는 중고보다 새 것이 오래 간다는 주변 조언을 듣고
결국 새로 구입했습니다. 공사비 외에 식재료비와 초기 운영자금으로 1천만 원, 보증금 3천만 원, 주방용품과 그릇, 앞치마, 간판비까지 더하니 총 1억 원이 딱 채워졌습니다. 퇴직금이 눈앞에서 빠져나가는 걸 보면서도 이상하게 후련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메뉴는 단출하게 구성했습니다. 돼지국밥, 순대국, 소머리국밥 3가지와 수육 정식. 가격은 8,000원에서 10,000원 사이로 정했어요. 요즘 물가에 너무 싸게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동네 밥집이라는 이미지로 가고 싶었습니다. 창업 컨설턴트를 통해 간단한 상권 분석을 받아보니 주변에 식당이 20곳이 넘었지만 국밥 전문점은 한 곳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놓였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없다는 게 꼭 기회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요. 남편은 여전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장사 경험이 없으니 쉽게 보지 말라는 말이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앞서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 레시피 노트를 펼쳐 육수를 몇 시간 끓여야 가장 진한 국물이 되는지 실험했습니다. 30년 동안 배운 영양 지식과 손맛이 있으니 한 그릇 정도는 자신 있었어요. 개업 준비가 막바지에 다다르자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직접 발품을 팔며 단무지와 김치를 납품할 업체를 정했고 가게 앞 화단에는 조그마한 나무 화분을 놓았습니다. 손님이 문을 열 때 따뜻한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죠. 오픈 하루 전날 가게 불빛을 켜놓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텅 빈 홀에 은은한 조명이 비치고 벽에 걸린 미자국밥 간판이 새 것처럼 빛났습니다. 내 이름이 걸린 첫 사업이었어요. 그날 밤은 설레서 한숨도 못 잤습니다. 하지만 장부를 펼쳐 계산해 보니 마음이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월세 200만 원, 재료비 150만 원, 전기세 50만 원, 인건비 250만 원. 아무리 계산해도 한 달 매출이 1,500만 원 이상은 되어야 겨우 본전이었습니다. 퇴직금이 줄어드는 속도보다 손님이 늘어나는 속도가 빨라야 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숫자로는 간단해 보이는 계산이 실제로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식당의 수익은 계산기로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람의 발걸음, 입소문, 그리고 운의 문제였으니까요. 드디어 오픈 날이 다가왔습니다. 간판 불빛이 환하게 켜지고 새 그릇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새 학기를 맞은 교실 같았어요. 긴장도 됐지만 설렘이 더 컸습니다. 평생 남의 식당 주방에서 일만 하던 내가 이제는 사장님이 된 거니까요. 아침 일찍부터 남편과 함께 육수를 끓였습니다. 돼지 사골과 잡뼈를 넣고 6시간 동안 푹 고았죠. 국물이 끓어오르면서 하얀 김이 피어올랐고 그 향만으로도 배가 고파질 정도였습니다. 이 맛이면 손님들이 분명 다시 오겠지. 그렇게 믿었습니다. 10시 정각 문을 열었습니다. 첫 손님은 예상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11시 반쯤 근처 학원에서 일하는 젊은 여성이었어요. 돼지국밥 하나 주세요. 그 말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그릇을 들다가 국물이 조금 넘쳤지만 마음은 세상 누구보다 뜨거웠습니다. 첫 주문, 첫 계산서, 첫 수입. 그날 매출은 13만 원이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주변 공사장에서 일하는 아저씨들이 3명 들어왔습니다. 국밥을 맛있게 드시고 나가면서 국물 진하네라고 하시더군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남편도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봐라, 당신 손맛이 통한다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잘 풀릴 거라 믿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단골처럼 보이는 손님도 생겼습니다. 근처 약국 직원, 인근 아파트 경비 아저씨,
가끔은 초등학교 교사들도 점심시간에 찾아왔습니다. 하루 매출이 20만 원, 많을 땐 25만 원까지 나왔습니다. 장부의 숫자가 늘어날 때마다 자신감도 커졌습니다. 한 달만 이렇게 가면 1,000만 원 넘기겠네. 계산기를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한낮엔 손님이 제법 있었지만 저녁이 문제였습니다. 국밥은 저녁 메뉴로 잘 팔리지 않았고 퇴근길 사람들은 대부분 치킨이나 분식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시간 홀은 늘 썰렁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시장 상인들을 겨냥해 아침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새벽 5시 남편과 함께 문을 열고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기대했던 손님은 오지 않았고 겨우 2명이 들렀습니다. 아침 영업을 접고 나니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 전단지도 돌렸습니다. 아들과 함께 주말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서서 전단을 나눠주었습니다. 엄마, 요즘 누가 이런 거 받아가? 아들은 투덜댔지만 그래도 옆에서 도와주었습니다. 그날 저녁엔 피곤했지만 손에 남은 전단지 냄새가 묘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총 매출 480만 원, 재료비와 임대료, 인건비를 빼니 남은 건 마이너스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도 첫 달이니까 괜찮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다음 달엔 손님 더 늘 거야.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끓고 있는 사골 냄비에서 김이 피어오를 때마다 내 마음도 다시금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김이 곧 서리로 변할 줄은 그때의 나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2달째가 되자 이상한 불안이 스며들었습니다. 손님 수가 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몇 명이 들렀지만 그 이후에는 텅 빈 시간이 길었습니다. 아침 육수를 끓이며 기다리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어요. 주방은 뜨겁고 마음은 식어갔습니다. 매출은 첫 달보다 조금 늘긴 했지만 월 65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임대료 200만 원, 인건비 250만 원, 재료비 150만 원, 전기세와 수도세까지 합치면 남는 돈이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손해였습니다. 남편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장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1~2달 안에 적자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국밥이야말로 서민의 음식이고 계절이 바뀌면 손님도 늘겠지 하는 희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광고지를 더 찍고 할인 이벤트도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오시는 손님들에게 국밥에 수육 한 점을 더 얹어드렸죠. 그런데도 매출은 좀처럼 오르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주변이었습니다. 가게 바로 맞은편에 새 국밥 프랜차이즈점이 들어섰습니다. 간판도 화려하고 인테리어도 세련됐습니다. 젊은 사장 부부가 운영했는데 배달 서비스까지 하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손님들이 눈에 띄게 줄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배달로 다 시켜 먹지. 아들의 말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나는 배달앱 등록법조차 몰랐습니다.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고 메뉴를 올리는 일조차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가끔 가게 문 앞을 지나던 손님이 간판을 보며 되묻곤 했습니다. 미자국밥.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네. 평범한 이름이 친근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기억에 남지 않는 이름이 되고 말았어요. 3달째 남편과의 대화는 점점 짧아졌습니다. 서로 피곤했기 때문이겠지요. 하루 종일 가게를 지키다 보면 말보다 한숨이 먼저 나왔습니다. 이렇게 버텨야 하는 걸까? 혼잣말이 입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그날은 눈이 내리던 저녁이었습니다. 손님 한 명 없이 하루를 마무리하고 계산대를 닫는데 전기요금 고지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난달보다 20만 원이 더 나왔더군요. 주방을 오래 켜두니 전기료가 늘어났던 겁니다.
그날 밤 장부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배워온 영양 지식이 장사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남편이 조용히 커피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 이제 그만 접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억울함이 치밀었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어요. 내 손으로 만든 국밥이 실패라니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버텨보기로 했습니다. 메뉴를 바꾸고 양을 조금 줄여서 가격을 낮췄습니다. 돼지국밥은 7,000원, 순대국은 6,500원. 하루라도 손님이 조금 늘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내 마음을 몰라줬습니다. 그날도 저녁이 되자 불 위에 남은 냄비 속 국물이 서늘히 식어갔습니다.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국밥은 원래 더운 계절에 약한 음식이죠. 손님이 줄어드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없을 줄은 몰랐습니다. 점심때조차 빈자리가 절반 이상이었어요. 냄비 속 국물이 팔팔 끓는데 정작 그 앞에 앉은 나는 하루 종일 차가운 물만 들이켰습니다. 매출은 월 55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임대료와 인건비만 빼도 이미 적자였어요. 보증금으로 버티던 자금도 점점 바닥이 보였습니다. 그제야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로 접자. 이건 사업이 아니라 고행이야. 그 말에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리로는 맞는 말이었지만 마음이 도무지 받아들이질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행에서 대출이자 안내 문자가 왔습니다. 퇴직 후 마련한 5천만 원 대출. 그동안은 이자만 내도 괜찮았지만 이제 원금 상환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한 달에 40만 원씩 나가는 이자가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대출을 더 받으면 조금 숨통이 트일 것 같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단호히 말렸습니다. 더는 빚내지 마. 이미 충분히 했다. 문제는 본사였습니다. 가맹 상담 때 약속했던 운영 지원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매출이 낮다고 전화를 걸면 늘 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자리 잡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손님은 늘지 않았고 본사 직원은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옆 가게 사장님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즘 힘드시죠? 저도 몇 달 버티다 문 닫았어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만 실패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만큼 시장이 이미 포화됐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장사를 접는다는 건 단순히 문을 닫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내 자존심과 꿈을 포기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 여름의 현실은 너무나 냉정했습니다. 매일 새벽 일어나 뼈를 삶아도 점심시간에 세 자리 숫자의 손님이 들어오는 날은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10번째 달 나는 결심했습니다. 정리하자. 그날 저녁 불을 끄고 주방 한가운데 섰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솥을 바라보다가 그동안의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육수 냄새, 첫 손님, 장부 속 붉은 숫자들. 그 모든 게 머릿속에서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폐업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본사에 계약 해지를 요청하니 이내 답장이 왔습니다. 계약 해지 시 위약금 500만 원이 발생합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이미 돈이 남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빚으로 메워야 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문 밖에선 여름벌레 소리가 요란했지만 내 마음속은 고요했습니다. 국밥보다 뜨거운 현실이 이제는 차갑게 식어버린 꿈을 삼켜버렸습니다. 폐업 신고서를 제출하던 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단순히 한 장의 서류였지만 그 종이 위엔 내 30년 경력과 꿈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는 순간까지 국자는 손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주방 한켠에 걸린 앞치마를 벗어 의자 위에 올려두는데 눈물이 그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정리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남은 식자재 폐기 처리비만 20만 원, 주방 설비 철거비 150만 원, 계약 위약금 500만 원, 밀린 전기세와 관리비까지 합치니 거의 800만 원이 더 들었습니다. 그동안 쌓인 적자를 모두 합치면 총 손실이 8,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퇴직금은 이미 사라졌고 남은 건 은행 통장에 찍힌 빚뿐이었습니다. 가게를 정리하는 동안 남편은 말수가 줄었습니다. 처음엔 도와주던 사람들도 점점 연락이 끊겼어요. 나를 위로하는 대신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괜히 시작했지. 누가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닌데 그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앞을 마지막으로 쓸었습니다. 그동안 내 손맛을 기다려주던 몇 안 되는 단골들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사장님, 국밥 정말 맛있었어요. 아쉽네요. 그 말에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게 되면 좋겠어요. 하지만 다시 그들을 만날 일은 없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으로 상가 간판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중 절반은 새로 바뀐 가게들이었고 나머지는 임대문이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비슷한 이유로 문을 닫았겠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장사는 손맛이 아니라 결국 발길의 싸움이라는 걸. 가게를 정리하고 나니 마음 한켠이 비어버렸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던 습관이 사라지자 몸도 마음도 멈춘 듯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길었고 스스로가 무가치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그런 나를 걱정스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좀 쉬자. 당신 충분히 고생했어. 하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쉬라는 말이 마치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 즈음 아들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괜찮아. 그래도 잘했어. 그 말 한마디에 마음속에서 무너졌던 무언가가 조금 녹아내렸습니다. 아들의 따뜻한 손길이 나를 현실로 이끌었습니다. 그래, 아직 끝난 건 아니야. 비록 국밥집은 실패했지만 내 인생이 실패한 건 아니잖아. 그날 밤 다 타버린 가게 영수증 더미를 정리하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이번에는 돈이 아니라 마음을 채우는 일을 해보자. 그 다짐이 내 안에서 작지만 단단한 불씨가 되어 타올랐습니다. 가게를 정리한 지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침마다 눈을 떠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주방의 빈 냄비를 볼 때마다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한동안은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그저 창문을 열고 지나가는 사람들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났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직 있잖아. 그래서 지역 복지관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는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해 주 3회 무료 급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조심스레 봉사 지원서를 냈습니다. 영양사 경력이 30년이면 정말 든든하네요. 복지사님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첫날 오랜만에 국자를 들었습니다. 큰 솥 안에서 콩나물이 끓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냄새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밥을 지어온 내 손이 여전히 살아있었던 겁니다. 그날 어르신들이 식판을 들고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이고, 오늘 국이 참 시원하네. 그 한마디에 울컥했습니다. 가게에서 듣던 칭찬보다 훨씬 진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그 후로 나는 복지관 봉사를 꾸준히 나갔습니다.
한 달에 3번, 많을 때는 5번까지도요. 급식소의 열기는 국밥집보다 훨씬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땀이 달랐습니다. 이익이 아니라 누군가의 하루를 채워주는 기쁨이 있었으니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복지관에서 제안을 받았습니다. 어르신 도시락 배달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해 보지 않으시겠어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맡기로 했습니다. 퇴직금도 사라지고 가게도 잃었지만 사람의 밥을 다시 짓는 일만큼은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배달용 도시락 메뉴를 짤 때마다 옛날 노트를 다시 꺼냈습니다. 영양소 균형표, 조리 시간표, 식단 기록장. 이젠 돈을 버는 계산 대신 누군가의 건강을 생각하며 국을 끓이는 시간이 제일 행복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마음이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가게에서의 실패가 부끄럽지 않게 느껴졌어요. 그때의 경험 덕분에 지금 이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사람은 실패를 겪어봐야 비로소 자신이 진짜 잘할 수 있는 일을 찾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함께 일하는 자원봉사자가 물었습니다. 사장님, 가게 다시 열 생각은 없으세요? 나는 잠시 웃고 대답했습니다. 이젠 사장님이 아니라 그냥 미자, 아줌마로 불리는 게 좋아요. 그 말이 내 마음의 진심이었습니다. 비록 돈은 벌지 못했지만 그때보다 훨씬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국자는 여전히 내 손에 있었고 솥 속 국물은 여전히 끓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누구를 위해 끓이는지 그 이유가 분명했으니까요. 요즘 저는 평범하게 지냅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복지관으로 가고 점심 무렵엔 도시락 배달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퇴직 전에는 늘 시간에 쫓기며 살았는데 지금은 느릿하게 흘러가는 하루가 고맙습니다. 식당을 잃은 대신 마음의 여유를 얻었다고 해야 할까요? 가끔 버스를 타고 예전 가게 앞을 지나갑니다. 미자 국밥 간판이 있던 자리엔 이제 분식집이 들어와 있습니다. 처음엔 가게 불빛을 볼 때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지만 이젠 담담히 바라봅니다. 그 가게도 언젠가 문을 닫을지 오래 버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장님이 부디 나처럼 아프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남편도 요즘은 웃음이 늘었습니다. 한동안 내 실패를 함께 짊어지며 마음고생이 많았죠. 당신 요즘 얼굴이 다시 좋아졌어. 그 말이 얼마나 따뜻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아들도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고 집안에 다시 웃음소리가 돌아왔습니다. 돈은 여전히 빠듯합니다. 하지만 이젠 그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가게가 잘 될 땐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줄 줄 알았어요. 지금은 알죠. 행복은 밥을 함께 먹는 사람의 얼굴에서 온다는 것을요. 가끔 누군가 창업 상담을 하러 찾아옵니다. 선생님, 국밥집 어때요? 저도 해볼까 해서요. 그럴 때마다 저는 천천히 말합니다. 잘 생각해요. 음식 장사는 숫자보다 마음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마음만으로는 안 될 때가 훨씬 많아요. 본사의 화려한 말보다 지금 손에 있는 현실을 먼저 봐야 해요. 그게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성공한 이야기만 듣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실패한 이야기 속에 더 진짜 삶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넘어졌던 자리에 꽃이 피는 법이니까요. 그때의 상처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 이제는 국자를 잡을 때마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국을 퍼줄 수 있다는 것이 행복이고 내 손맛이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든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예전엔 내 이름을 건 간판이 자랑스러웠지만 이제는 내 이름 대신 미소를 건네는 일상이 더 좋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사업가가 아닙니다. 그저 한 사람의 엄마이자 아내이자 밥 짓는 사람입니다. 식당은 닫혔지만 인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록 실패는 남았지만 그 실패가
내 삶의 향기가 되어줬습니다. 오늘도 커다란 솥을 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립니다. 그래, 인생은 다시 끓이면 되는 거야. 식당의 불은 꺼졌지만 내 안의 불은 여전히 따뜻하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끓이면 인생은 언제든 따뜻해집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또 다른 인생의 국물을 다음 영상에서 나누겠습니다.